청취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난 생존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말이죠.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익숙한 서사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막 거대한 해일이 세상을 다 덮치고 그 수많은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거대한 배에 올라타는 그 스펙터클한 파괴의 순간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처럼요. 그러니까요. 막 천둥 번개치고 물바다 되고. 근데 사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그 엄청난 비가 멈춘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던 굉음이 딱 멈추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압도적인 정적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물은 끝없이 고여있죠. 구조대는 뭐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이 모든 일을 벌인 신조차 침묵하는 그 고립된 벙커 안에서의 시간들 말이에요. 파괴 자체는 순식간이었지만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완전히 파괴된 세상 위에서 미쳐버린 생태계를 재건하고 또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 어떤 재난 영화보다 현실적이죠. 그래서 오늘 다룰 자료는 이 생존과 재건의 기록을 담고 있는 고대 문헌, 바로 창세기 8장의 텍스트입니다. 단순히 물이 빠졌네, 아싸, 끝났다, 만세 하고 끝나는 동화가 절대 아니라는 걸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무너진 세상이 어떻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지 그 충격적일 만큼 치밀한 과정을 살펴보죠. 전문가님, 이 텍스트 딱 초반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파괴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의 재건해라는 게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물에 잠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의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이 문장 하나로 서사적인 기여가 완전히 변속되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기억했다는 표현을 읽고 약간 엥? 싶었어요. 아니 그럼 그 전까지는 까먹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배만 띄워놓고 아차 노아가 있었지 하고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니고요. 그쵸, 전능한 신인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고대 근동문헌이나 당시 사고방식에서 신이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냥 인지적으로 생각이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아, 행동의 시작이요? 네, 개입의 방향이 이전까지는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구원과 회복으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 기억함의 첫 물리적인 결과물로 텍스트를 보면 땅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 바람이 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서 기품의 샘, 그리고 하늘의 창문, 그러니까 물을 쏟아내던 모든 물리적인 근원들이 비로소 닫히게 되는 거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비가 멈춘 거네요. 근데 제가 이 텍스트가 기록한 타임라인을 쫙 따라가면서 느낀 건데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답답함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비가 그쳤다고 바로 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줄어드는 데만 무려 150일이 걸려요. 그리고 일곱째 달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거기서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열째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산봉우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죠. 상식적으로 전능한 존재가 개입했다면 그냥 물 당장 말라라 이렇게 명령해서 단 1초 만에 세상을 복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페인트 마르는 거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느린 과정을 거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마법처럼 한순간에 물이 싹 사라졌다면요. 이 기록은 현실의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그냥 한 편의 판타지 신화로 끝났을 겁니다. 아, 현실성이 확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놀랍도록 자연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릅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서서히 증발하거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부터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상처가 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낫는 데는 원래 오래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회복에는 지루할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을 텍스트가 굳이 날짜와 달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고대의 독자들에게 못 박아두고 있는 셈입니다. 와, 1년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그 배 안에서 막 출렁거리는 물소리 듣고 수많은 동물들 냄새 맡으면서 갇혀 있었을 노아 일가의 심리 상태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그래도 끝없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산봉우리가 보인다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산꼭대기가 보인다고 해서 당장 이 깊은 계곡이나 평야가 안전한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밖이 어떤 상태인지 배 안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무턱대고 배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노아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새를 날려보내는 거였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노아가 새들을 마치 고대의 환경 정찰 드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고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논리적인 방식이었죠. 방주가 산에 머문 지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마침내 창문을 열어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네, 까마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사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아니, 왜 하필 처음엔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까마귀가 실패하니까 왜 굳이 비둘기로 기종을 변경한 겁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그냥 처음부터 비둘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까마귀만 계속 날려보면서 데이터 수집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조류의 생물학적 특성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잡식성 조류거든요. 아, 사체를 먹죠, 맞아요. 홍수로 완전히 파괴된 세상, 물이 아직 다 빠지지도 않은 세상에는 덜다다니는 동물의 사체나 잔해들이 엄청나게 넘쳐났을 겁니다. 까마귀 입장에서는 굳이 뽀송뽀송하게 마른 땅이 없어도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사체 위에 앉아 쉬면서 먹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헐, 대박. 그러니까 쉴 곳이 굳이 마른 땅일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네, 텍스트에서도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 노아의 목적, 그러니까 땅이 마르고 생태계가 회복되었는가를 측정하기에는 까마귀가 너무 생존력이 강해서 적합한 센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 환경이 아직 엉망진창이어도 까마귀는 끄덕없이 살아남으니까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실패한 거군요. 그래서 더 예민하고 정밀한 센서인 비둘기로 렌즈를 싹 바꾼 거고요.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까마귀랑 전혀 다른 습성을 가졌거든요. 깨끗하고 마른 땅, 그리고 씨앗이나 식물이 있는 곳에만 앉으려는 특성이 있죠. 오, 까다롭네요. 그래서 노아가 날려보낸 첫 번째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아예 찾지 못해 방주로 그냥 돌아옵니다. 아직 지면에 물이 가득하다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인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노아는 무작정 새를 계속 막 날리지 않아요. 7일이라는 아주 철저한 주기를 두고 기다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7일이라는 텀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 극한의 불안 속이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이성적인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테스트를 진행한 거잖아요. 거의 현대의 과학적 실험 방법론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7일을 기다려서 보낸 두 번째 비둘기가 마침내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물고 옵니다.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죠. 저는 이 장면이 이 길고 우울한 서사 속에서 터져나오는 최고의 아하! 모먼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텍스트 내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의 기호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그 올리브나무의 새 잎사귀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게 바닥에 물이 좀 빠졌네? 이 정도 수준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과 파괴로 가득했던 세상에서 식물 생태계가 마침내 다시 생명 활동을 시작했다는 완벽한 증거거든요. 흙 속에 퍼묻혀 있던 뿌리가 물을 뚫고 나와서 광합성을 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니까요. 와, 재창조의 완벽한 생물학적 증거를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거네요. 그리고 다시 7일 뒤에 세 번째로 보낸 비둘기는 영영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비둘기가 밖에서 스스로 집을 짓고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완전히 복구되었다는 뜻이죠. 드디어 외부 환경의 안전이 100% 확보된 거네요. 와, 그럼 이제 남은 건 그 닫혀있던 답답한 벙커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것뿐 아닙니까? 보통의 전개라면 그렇겠죠. 근데요, 텍스트에 기록된 타임라인을 다시 들여다보면 또 상황이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속이 터질 정도로 늦어.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지연이 발생하죠. 601년 첫째 달 1일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딱 제치고 땅에서 물이 거친 걸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늘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건 무려 둘째 달 27일이에요.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그 좁고 냄새나는 밀폐 공간에서 더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에 진짜 한번 몰입해보세요. 문을 열었고 밖에 물이 빠진 흙바닥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장장 50일이 넘는 시간을 안 나가고 배 안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마치 막 폭격이 다 끝난 뒤에 지하 방공호 문을 열고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도 바깥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내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생존자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트라우마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분석이 이 상황의 핵심을 찌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 일가에게 방주 밖의 세상은 사실상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네, 다 죽었으니까요. 방주만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생존 구역이었죠.
표면에 물이 빠진 땅을 눈으로 봤다고 해도 수많은 생명이 싹 다 쓸려간 그 거대한 무덤 같은 세상 밖으로 곧바로 걸어나가는 건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아,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게다가 표면에 물이 살짝 거친 것과 코끼리나 사자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쿵쿵 밟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땅의 깊은 속까지 완전히 굳어서 마른 것은 물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문제였고요. 그쵸. 겉이 좀 말랐다고 해서 생태계가 당장 기능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늪처럼 푹푹 빠질 수도 있고. 그럼 결국 노아는 배 안에서 대체 뭘 기다린 걸까요? 눈으로 확인한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도 안 움직였다는 건 마음을 움직일 어떤 명분이나 허락 같은 게 필요했다는 뜻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텍스트는 2월 27일에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침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족과 모든 동물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 드디어 사인이 떨어졌네요. 네. 근데 이 명령은 단순하게 대피 상황 끝났습니다 하는 안내 방송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 인간과 생물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축복의 문장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요? 맞습니다. 즉, 이제 안전하니까 나가라가 아니라 생명체의 원래 목적과 권리를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대한 우주적 제의인 셈이죠. 노아는 눈앞에 보이는 흙바닥이라는 물리적 현상만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는 권위 있는 선언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제야 벙커 밖으로 발을 내디딘 거죠. 끔찍한 재난을 겪은 생존자들에게는 환경의 안전을 넘어서 살아가도 좋다는 그런 실존적인 허락이 꼭 필요했던 거군요. 자,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전히 리셋된 새로운 지구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년 만에 무태 발을 디디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집을 짓거나 먹을 걸 찾겠죠. 당연하죠. 당장 텐트 칠 자리를 찾거나 농사지을 땅부터 고르지 않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코앞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한 첫 행동은 실용적인 재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들의 첫 행동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이요?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서 번제로 태워 올렸죠. 당장 집 짓고 먹고 사는 것보다 자신들을 살려준 존재에 대한 경배와 인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의 향기가 피어오르자 텍스트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대 인류의 종교적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대목이죠. 네, 신이 향기를 맡고 마음속으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전 지구적 멸망은 없을 거라는 일종의 안전보장 조약이죠. 맞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저는 이 약속을 하는 이유를 읽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제 상식적인 논리 구조가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신이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죠. 창조주가 애초에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렸던 이유 자체가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서였잖아요. 네, 원인이 그거였죠. 엄청난 벌을 줬고 이제 생존한 노아가 제사도 지내고 싹 새 출발을 하려는 마당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전개되어야 맞죠. 인간이 큰 벌을 받고 뼈저리게 반성해서 이제 착해졌으니 다신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죠. 근데 텍스트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보아하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악하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니 도대체 이 기괴한 역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벽함을 요구하다가 실패하니까 아예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을 있는 그대로 다 끌어안아버리는 쪽으로 우주의 규칙 자체를 확 바꿔버린 건가요? 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이야말로 이 고대 텍스트가 지닌 통찰의 최고봉입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의 다른 홍수 신화들,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를 보면요.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인간들이 악해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의 잠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네, 시끄럽다고 세상을 멸망시켜요? 와, 층간소음 갈등의 고대 버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 후에 생존자들을 살려준 이유도 살아남은 인간들이 제사를 지내서 신들에게 바칠 음식을 계속 공급해줘야 하니까
그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조건적인 관계죠. 되게 얄팍하네요. 하지만 창세기 8장의 텍스트는 전혀 다른 철학을 제시합니다. 창조주는 대홍수라는 거대한 심판을 거치고도 인간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착해지거나 완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팩트 폭격을 한 거군요. 어차피 쟤네 안 변한다. 맞아요. 만약 인간의 완벽한 선함을 세상에 유지되는 기본 조건으로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홍수를 계속 일으켜야만 했을 겁니다. 들을수록 뼈때리네요.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은 스스로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악함과 결함이 더 이상 파멸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무조건적인 보전과 인내의 이유로 작용하게 된 거죠. 와. 신 스스로가 그 엄격한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결함투정이인 피조물을 끝까지 껴안고 책임지는 보존자로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전환해버린 겁니다.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가 우리가 선하게 개과천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다루는 우주의 원칙 자체가 은혜와 수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멸망해야 마땅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결함 때문에 멸망을 면제받았다는 엄청난 선언이네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약속에 대한 우주적인 징표로 텍스트의 마지막 구절이 이어지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계절과 낮과 밤이 계속될 거라는 약속이군요. 고대인들에게 계절의 변화나 낮과 밤이 찾아오는 이런 현상은요, 지금 우리처럼 결코 당연하고 기계적인 일상이 아니었어요. 언제 이 변덕스러운 신들이 노예해서 태양에 영원히 뜨지 않거나 영원한 겨울이 올지 모른다는 실존적인 공포 속에 살았거든요. 달력도 없고 과학기술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일 해가 안 뜰까 봐 매일 무서웠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론부의 선언은 창조주가 직접 자연순환의 절대적 안정성에 보증을 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농사의 주기, 춥고 더운 계절의 순환, 그리고 매일 아침 해라 뜨고 지는 교차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맹세인 거죠. 끝없는 혼돈과 파괴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토록 완벽한 자연의 질서와 영원한 보증으로 끝을 맺다니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그 지난한 과정 끝에 얻어낸 눈부신 결론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에 잠겨버린 절망의 세상이 150일이라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버텨내고 또 비둘기라는 생물학적 센서를 통한 그 치밀한 관찰을 거쳐 마침내 안정을 찾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주저하던 인간이 마침내 벙커를 나서서 쌓아올린 그 제단 위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마저도 수용되고 오히려 보존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서사도 함께 되짚어 보았죠. 네,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하면 주일학교에서 배운 동물들이 짝지어 타는 귀여운 동화나 모든 게 박살나는 블록버스터 재난영화의 이미지만 떠올리기가 참 쉬운데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철저한 관찰, 인내,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불완전한 인간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어떤 거대한 세계관적 결단이 담겨있는 매우 무겁고 밀도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오래된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네요. 오늘 탐구가 많은 분들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가닿을 수 있는 도발적인 사유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살펴본 텍스트의 마지막 구절이 보장했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아주 당연한 일상입니다. 어쩌면 너무 반복되어서 때로는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이죠. 하지만 내일 아침 어김없이 눈을 떴을 때 해가 뜨고 낮과 밤이 교차하며 창밖의 계절이 변해가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사실은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이 증언하는 다시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대한 생존의 증거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유지하겠다는 우주적 서명이 매일 아침 동태는 하늘에 새겨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지루한 평범함 자체가 사실은 기적적인 안전 보장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가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밝아오는 낮과 밤의 교차가 오늘따라 조금은 더 경이롭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깨우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 뭉치를 듬뿍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